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달갑지 않은 소식을 일단은 전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이냐라고 따졌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뭐가 나쁜 내용인지를 제가, 어,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게이트 IO까지도 지금 저희 어, 제가 이거를 어제, 어, 캡처를 한 내용인데요. 게이트 IO 쪽에서, 정지가 되고, 완전히 뭐 상장 폐지가 돼버린 상태예요. KOK가. 그러면은 결국에 현재 저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인도닥스 하나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인도 여기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게 시간대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거래량이 제로 상태예요. 이게 25년 5월 8일 오후 8시 5분쯤에 거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게 게이트 IO의 지갑인데, 어, 그 사이트에서 그 KOK를 검색을 해서 보니까, 아, 이 서스펜디드 되고 웨드로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나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게 나쁜 소식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던 후코인, 그다음에 바이비트, 그다음에 또 뭐였지? 그 좀 대형 거래소에 게이트 아이오까지 포함을 해서 꽤 많은 숫자의 그 거래소들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어 왔는데, 근데 지금은 이것들이 사라져서 그런데 제가 찾으면은 찾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거기에 웹사이트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홈페이지 가 거기에 나와 있었고 거기에 재단 이름이 KOK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까지 제가 3차에 걸쳐 가지고 어 미디움 공식 입장이라는 공지사항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좀 화가 나는 상태로 그 언급을 좀 한 부분들이 있어요. 돌이켜서 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고 거기에서 어, 이 KOK 플레이 앱이라는 플랫폼이 하나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가 2021년 4월 15일경에 나온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KOK 재단에서 운영을 하던 이 KOK에 관련된 사업 자체가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4월 15일 이전에는 다웍스라는 업체에서 DA웍스라는 쪽에서 운영을 해오던 게 21년 4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뭐, 그, 소위 말해서 운영사와 계약을 했다는 건데,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미디움 리미티드였고 홍콩 법인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홍콩 법인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나 이런 그,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할 수 있는 맨파워가 존재를 했었느냐. 그 다음에 자금이 있는 업체였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불과 3주 후에 그 2021년 4월 15일 이후 5월 7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는 또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리미티드에서 어,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그 운영 인수권이 다시 그 미디움에서 인수를 한 걸로 나와 있었고, 그 이후에 공지들은 미디움 리미티드로 나왔는데 이것은 미디움 리미티드로 나오면 안 되고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나왔어야 된다.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V3 그 KOK 플레이의 그 앱 자체가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나오면서 그때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앱 자체가 구동이 될 때 처음 동영상에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이었다. 그렇게 쭉 넘어오면서 그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미디움과 KOK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손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표현의 기록물들을 엄청 내보내놓은 상태였고 거기에서 또 한 내용은 개발, 그다음에 유지 보수, 뭐 이런 쪽에 일을 했다. 또는 뭐 콘텐츠 소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사라진 그런 상장이 됐던 바이비트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이 거래소 상장이 되는 그 사이트, 거래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KOK에 대한 KOK의 웹사이트를 보면은 그 웹사이트 주소는 바로 주식회사 미디움 것이었고 거기에는 KOK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지 않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장이 되는 이 그 대형 거래소들이 주로 22년도에 몰려 있었고 5월 14일인가 쯤에 마지막으로 바이비트 쪽에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위권 안에 있는 그 거래소가, 거래소 중에서 4개 정도의 저희 KOK가 상장이 되어서 이렇게, 거래가 되어 왔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결국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 코인 마켓 캡에서 보셨다시피 게이트 아이오도 기본적으로 그 코인 마켓 캡에 지금은 이름이 그 거래소 이름이 나와 있지만은 곧 사라질 거다. 이와 같이 KOK가 3차에 걸쳐 가지고 미디움 공식 입장이라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기록물들에 대한 설명까지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모든 이런 상황이 누구 손에 의해서 누구의 운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일단은 아, 그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조차도 없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KOK 플레이 앱이 이 앱 자체가 지금 구동이 안 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기존의 잠재적 피해자에서 완벽한 피해자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되는 짓들을 이미 이제는 완성을 해버렸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KOK 플레이 앱에 대한 운영사가 어디냐라고 제가 거기에 주식회사 미디움의 전 부사장이었던 현재는 그 메인넷의 운영사 대표인 박 씨로부터 박 씨하고 통화를 한 내용에서 그자와 제가 둘 다가 이 서로 녹취를 한다는 거를 서로 알고서 녹취를 해놨는데 그 내용에서 통화한 내용에서 그 박 씨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분명히 이 KOK 플레이 앱의 운영사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뭐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재단의 역할도 했지만은 이 운영사의 역할 자체가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이 뭐 메인넷에 비하자면은 이 앱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심플한 기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 그리고 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닫아놓은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우리 피해자들을 자포자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는 행위냐.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잠재적 피해자가 아닌 우리가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업무상 배임이다. 피해자로서 확실하게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압수수색이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자산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자산이라는 부분은 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이게 누구 소유의 것이냐라고 따졌을 때 KOK 외에 스테이킹이 되는 것,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발행을 한 50억 개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차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상이 주어지고 보상이 된 게 거래소로 나왔고 거래소에 나온 거를 저희가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스테이킹을 하고 그렇게 했던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심지어 사업자의 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해놓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보관 관리가 되고 그거는 전부 다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부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비트위드 USDT는 소위 말해서 지금 그 가치가 거래소에서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 KOK 통화가 거래소에서 제대로 거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스테이킹을 하는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테이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 앱 하나 개발을 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거를 기준으로 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뭐 5천이든 한 1억 정도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 정도가 투입이 되는 기업은 그, 엄청나게 다른 일반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어, 아주 좋은 류의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그런 개발을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류의 검색을 해봤을 때 뭐 운영비라든가 개발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졌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이 이 금액을 산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뭐 2억이 되겠어요. 3억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이런 게 제가 개수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5,561개, 이더리움이 52만 9천 몇백 개, 그 다음에 USDT가 1억 4,700 몇십만 개 이렇게 돼요. 그게 USDT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달러에서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1억 4,700만 불이에요. 그러면 현 시가로 따지면 2천억이 넘어가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운영 인수, 그 다음에 미디움에서 뭐, 인수할 여력이 없었다. 자산을. 그 이후에 그 공식 입장문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그 프론티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도 인수를 하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그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였느냐? 자본금 뭐 12억 5천, 그 다음에 19년 매출 제로 20년 뭐 3,840만 원 하다가 21년 KOK와 관련이 되면서부터 160억에 가까운 매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업체예요. 그러면은 이 매출에 대해 가지고는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뭐 블록체인 분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와 조폐공사에서 그만큼의 매출이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방송국의 PD가 확인을 한 내용을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USDT만 놓고 봤을 때 약 2천억이 넘는 그런 자산을 어떻게 인수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걔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KOK 쪽에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걸 다 그 설명을 드렸던 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운영사, 개발사, 용역사 이런 류의 그 계약 관계에서 봤을 때 KOK 재단을 갑으로 봤을 때 얘들은 을이에요. 을이 그렇게 갑의 역할에 자산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KOK 자체를 말살을 하고자 하는 소각 정책, 자산 이전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자산 이전이 되는 것들은 KOK 자체를 없애버리고 수합을 해서 K스타라는 걸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KOK 플레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콘텐츠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상태로만 남겨놓고 모든 자산을 K 스테디움에는 메인넷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메인넷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옮겼던 거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곳으로 기업 풀이라는 소위 말하는 투자 회사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고서 그것조차도 스왑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얘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확신을
뭐 경찰 쪽에서 사기로 지금 뭐 송치를 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 중에 있지만은 경찰도 뭔가가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는 있어요. 다만 이게 단순한 그런 이게 사기냐, 뭐 유사수수냐, 방문판매법 위반이냐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참조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다가 업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그, 어, 우리의 자산이 모여 있던 KOK 재단에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상승을 위한, 가격 방어를 위한 걸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봐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에서 주식회사 미디움, 그 다음에 미디움 게임즈, MTRT 이런 자회사들까지도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라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뭐 때문에 됐을까? 그러면 그 각각의 업체가 자체적인 어떠한 매출을 올려서 그랬느냐?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스태킹 되어 있던 비트이더 USDT 플러스 이 세 가지는 스태킹 지갑 연결이 어디로 됐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거는 제가 동국대 그 피 교수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스태킹 지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조직이 어디냐라고 하는 답변에서 그거는 그거를 개발하는 업체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나 현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프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 거냐 모른다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지금 주식회사 미디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건 돌았다. 주식회사 미디움이 있고 미디움에서 미디움의 대표이사가 어, 공지사항에서는 KOK 파운데이션이 케이스트리움 프라이빗 컴퍼니를 싱가포르에 설립을 했다고 했는데 공식 입장 거기 미디움 공식 입장에서는 미디움에서 그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표이사로 김판종이 그 K스튜디언 PT의 대표이사다. 그 K스튜디언 PT도 주식회사 미디움과 관련이 있고 거기에 운영사인 크립티드라는 거기도 박윤성이라는 부사장이 원래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크립티드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미디움 리미티드는 페이퍼 컴퍼니고 이 역시도 3주 만에 그리고 아무런 자본금 뭐 기술력, 인력 이런 것도 없는 업체하고 KOK 재단하고 계약을 했고 그게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3주 후에 또 계약 저기 플랫폼 운영권에 대한 인수를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그게 어, 기자가 취재를 해서 올린 게 아니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보 기사가 된 거고,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미디움 인, 어, INC니까 인코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기사 내용 속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언급하면서도 주식회사 미디움의 기술력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가서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것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은 돌아갔다. 심지어 재단, 어,
3기 재단 이사장이었던 최영규조차도 거기에 주식회사 미디움의 CA로 있었고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니까 주식회사 그 KOK의 상징과도 같은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최영규는 KOK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CA로 있을 때 상주 근무를 시키는 상근자도 아니었고 그 관여도 거의 못하고 회의 참석 뭐 이런 것도 거의 하지 않은 사람 상태로 뒀다가 이거를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처럼 올려놔놓고 그런 내용들은 자기가 김판종이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고 그거는 뭐 추천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세웠을 거다. 그 이후에 최영규라는 사람은 이 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산부터 해서 이 관련된 사업 문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수인계를 요구를 했고 6월 말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하지도 않았고 이후의 내용들도 쭉 보시면은 25억 개, 35억 개 중에서 25개를 콜드 월렛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넘겨주고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키는, 마스터 키는 주지를 않았다. 당연히 비트이드 USDT에 관한 어, 스테이킹 지갑들도 받지를 못했다. 제가 그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 자체,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바이비트하고 쿠코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그때 왜 상장 폐지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 엔지니어라고 했나? 프로젝트 담당하는 쪽이, 제대로 이 거래소에서 요청을 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컨택이라든가 심지어는 온사이트 인스펙션 또는 서베일런스를 할 때 이런 거 자체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제가 그런 이유에 의해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됐을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결국에는 말만 기록물들 내용을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의 말로만 어떻게 피해자들의 프론티어들의 심정, 상황을 뭐 이해하고 통감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 걔들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걸로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결국에 KOK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은 오롯이 남는 것은 바로 비트이드 USDT밖에 없다. 다른 거는 이미 잘은 모르겠지만은 다른 지갑으로 다른 지갑을 이용을 해서 걔들이 가지고 있던 KOK조차도 매도를 했을 거다라고까지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합리적인 추측을 할 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재상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클리어가 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스태킹 되어 있었던 이 비트이더 USDT의 현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입금되는 기준으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10만 달러를 넘어갔어요.
이더리움도 뭐 1,500달러까지 깔랑깔랑 하다가 지금은 2,300, 2,400달러까지 회복이 됐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달러 이렇게 되면요. 우리 이 KOK에 스테이킹 했던 자산 자체를 계산을 해보면 약 4조 원 가까이 육박을 해요. 이게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이 좀 떨어졌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2조 원 이상이에요. 이거는 비트웨이도 USDT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찾는 데에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KOK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 그 페이지가 됐는 상장 페이지가 됐는 거래 정지가 됐던 서스펜디 됐던 그때의 프라이스가 가격이 0.00009401인가 뭐 그래요. 그럼 그거는 있어도 거래가 되든 안 되든 저희들한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 제 그 현재 교환 자산 그거를 8만 천 몇백 달러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7달러로 계산을 해서 지금은 만천 몇 개 그걸 개수로 적혀 있던데 이거를 거래소에 그 잡아내서 계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1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3달러 정도 될라나?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 달러로 7달러 기준으로는 8만 1,000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찾는 데에 뭐 이전에도 이 가격, KOK 가격에 대한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데, 어, 이 쿠코인이 사라지고 바이비트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게이트 IO도 조만간에 이게 사라지겠구나라고까지는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실제로 뭐, 거래소가 이제 중지가 되고 거래 중지가 되고 바로 또 위도드로가 돼버렸으니까 소위 말해서 폐지가 돼버렸죠. 상장 폐지가 돼버렸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피해자들이 이제는 어, 정말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좀 더 똑똑해져야 된다. 그 똑똑함이 뭐, 어, 그 사람들처럼 이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잘, 더 나아야 돼, 더 나은 상태의 수준을 유지한 그런 똑똑함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파악 자체를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는 그런 똑똑함 정도는 이제는 갖춰야 된다. 그리고, 함께 이 싸움을 하는 데에 함께 한다는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일단은 스태킹 되어 있던 것만 찾는 데에만 주력을 한다고 하면은 제 상장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거는 식은 죽먹기예요. 왜? 지금까지 문제가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우리가 상장을 시킬 때는 생태계, 소위 말하는 스테이크들 여기에 프론티어라고 하는 숫자가 몇만 또는 한 10만 명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현재 홀더 수가 이더스캔 상에는 18만 4천 명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전부 다가 개인 일반의 홀더들이 개인 일반에 속하는 홀더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KOK에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거기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라고 했을 때 그게 18만 명이면은 한 19만 명 정도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80만 명 정도. 그거는 10, 한 5만 명 정도가 해지를 한 기준을, 그거 숫자를 빼고 남았는 한 85만 명, 10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한 85만 명에다가 9만 명을 저기, 9만 명 정도를 더하면은 90한 4만 명 정도가 KOK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수료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미가 땡기는 거지요. 그러면 왜 폐지가 됐느냐? 이런 내용들만 정상적으로 이게 그런 에비던스를 자료들을 제공을 하면서 재상장을 진행을 시켰을 때 문제가 될 거냐?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그 ICO를 하거나 뭐그 코스피에다가 상장을 하는 이런 뭐 이력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부분과는 좀 대치가 되는 그러니까 그거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래소 상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이 훨씬 그에 비해 가지고는 좀 심플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현재 이 KOK가 상장 폐지가 돼서 거래가 안 된다.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울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트이드 USDT를 헤쳐먹으려고 하는 이 작자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그 어, 스태킹 되어 있던 것들이 얼만큼 사용이 됐든 그 나머지라도 회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2조에서 4조 원이라고 했는데 10%, 10%이 되면은 2천억에서 4천억이에요. 이게 가격 방어를 하는 수단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또는 소위 말하는 MM에 해당이 되는 그런 행위를 취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몇억 개가 있는데 몇억 개를 전부 매수를 해서 소각을 시킨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 매수를 하는 그 금액이 KOK의 거래소의 이 소위 말하는 거래소 가격이 된다. 초반에 그 많은 수량을 뭐 몇억 개 중에서 단위가 뭐 1,000만 개, 100만 개, 10만 개 이런 걸 뺀 나머지를 매수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그거를 계속 쥐고 있는 사람들 거를 마지막으로 사는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1달러가 아니고 10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높은 가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들였던 매수했던 것들은 이 그 공지사항에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할 때 이거는 소각을 시키지 않는다. 뭐, 이 가격대에서 다시 했던 이런 것들을 소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는데 전량 소각을 해버려도 무방하다. 그러면 소각이 되는 만큼을 지금 소각을 지들이 다 없애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남은 것들을 최영규한테 가지고 있는 25개, 2억 4천, 24억 어, 한 300만 개. 그것도 다시 원위치를 시켜가지고 소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4억 개다. 그럼 4억 개를 보충을 하고 그 4억 개가 보충이 되는 15억 개를 맞추는 유통 물량에 해당이 되는 거를 맞춰놓고 그러면은 이 생태계를 재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이 200% 보상이라고 한 부분에 시간이 그만큼 흘러간 만큼 거꾸로 역으로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는 돌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이게 어, 순환이 되면서 이 KOK가 그만큼 없어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보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거래소로 나와서 다시 거래소의 유통 물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걸 또 매수를 해서 스태킹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김으로 해서 이 KOK의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갖춰야 될 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는 비트이드 USDT 스태킹 되어 있던 자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KCT 등을 통해 가지고 KCP 등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 이 콘텐츠들을 많이 월 렌트를 얼마를 주든 월정 금액을 얼마를 주든 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볼만한 정말 양질의 콘텐츠들이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그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저도 지금 이 KOK가 닫히기 전까지 거의 그 프리미엄급으로 매달 구독권을 샀어요. 4.57개를 주고서 그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 구독료를 가지고서 제, 그 그 다음 달에 주어져야 되는 그런 월정료를 거기서도 내고 운영하는 쪽에서도 운영팀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서 수익금이니까 그걸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쇼핑몰도 당연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거냐.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플랫폼 가격이라는 부분을 다시 살려야 되고, 그거 자체가 이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의 이 편차가 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이상 또는 그 이하가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뭐 순간 찰나에 의해 가지고 스파크성으로 탁 튀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정 기간 에버리지를 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갭 자체가 20% 이상은 나지 않도록 위로든 아래로든 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적인 이런 이제 그 플랫폼 가격 자체가 이게 좀 설정이 제대로 돼야지. 사실 쇼핑몰이라는 게 되게 지불 수단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이 거래소의 가격에 되게 민감한데 이거를 플랫폼 가격까지 거래소의 가격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쇼핑몰에 올라온 어떠한 물건을 구매를 하는 데에 몇 개라고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정을 위한 어떠한 또 수단이 추가로 보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자체가 쇼핑몰에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까지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전문가들의 도움,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 정립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지불 수단으로 쓰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게 된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키오스크 형태로 뭐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오프라인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법적인 싸움을 하는 거에서는 전혀 차이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미 가격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앱 자체가 구동이 안 된 상태였고, 이제는 구동이 된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그 해지를 해가지고 거래소로 보내는 데만 드는 이 수수료조차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본래 없었어요.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거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싸움을 해서 이거를 되찾아올 거냐. 그 이후의 부분은 걔들을 배제를 한 상태에서 또 어떠한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돈만 있으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영입을 할 수도 있고 KOK 플레이 앱 자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가장 사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앱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가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놈들의 그 범죄 행위를 완성을 한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로서 확실하게 잠재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완전 완벽한 피해자가 된 상태로 싸움을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 앞으로 뭐 법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훨씬 그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현 현재 이 거래소가 상장 폐지가 거의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의 설명으로는 일반인 중에서, 그러니까 피해자들 중에서 게이트 IO를 사용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게이트 IO의 이, 그 지갑에다가 헤어케이를 보관을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뭐 청천벽력 같은 이런, 뭐 소식일 수 있는데, 뭐 그 자체가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신경을 곤두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서 오늘 뭐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싸움에 동참을 좀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분명히 저희한테는 이거 외에 또 하나의 백업 플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렸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본 어, 정보를 제가 좀 제공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